매일 출근하던 그 길이 그립다라는 말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사라졌다는 신호다. 오늘은 퇴직 후 1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정과 심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층위를 함께 풀어보겠다. 퇴직 직후 한 달은 대부분 달콤했다. 늦잠을 자도 불안하지 않았고, 바쁜 일상에서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해치우며 스스로에게 잘했다며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3달을 지나며 익숙했던 리듬이 끊어진 자리를 불안히 채우기 시작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던 광고판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졌고, 사무실 앞 편의점 사장님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양복을 다시 걸쳐보던 한 분은 말없이 웃옷을 벗고 옷장에 넣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 말 뒤에는 수입의 줄어듦보다 더 깊은 문제인 목적의 소멸이 있었다. 재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퇴직 첫 해의 지출 패턴은 3가지로 갈린다. 여유가 생겼다며 여행과 취미에 과감히 쓰는 유형, 생활비는 똑같거나 더 줄어들 거라 믿고 조심스레 쓰는 유형, 자녀 지원과 부모 부양에 어쩔 수 없이 지출이 커지는 유형이다. 공통점은 계획이 감정과 사건에 의해 자주 수정된다는 점이다. 한 분은 퇴직금 일부를 중위험 상품에 넣었다가 변동성에 놀라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함께 원금을 조금씩 깨며 불면을 경험했다. 또 한 분은 내 집 마련이 끝났으니 고정비가 적을 거라 자신했지만 관리비와 보수비, 그리고 각종 보험료의 자동차 유지비와 병원비가 겹치며 월 평균 지출이 퇴직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숫자를 적어보면 확실해진다. 아침 식사비를 포함해 커피가 왕복, 교통비와 통신비, 공과금, 식료품비와 외식비, 그리고 경조사비, 소소한 선물비, 용돈과 경로회비, 지역센터 강좌비, 취미 장비, 교체비, 의료비와 약값, 전기보험료와 자동차세, 정기점검비, 여행 적립금까지 합치면 예상보다 큰 합계가 나온다. 재정의 핵심은 지출의 구조화를 생활의 구조화와 묶어 설계하는 데 있다. 하루에 시간표가 없으면 지출도 즉흥적으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표보다 먼저 하루표를 만든다. 어떤 요일에 누구와 어떤 활동을 하고 이동은 어떻게 하며 그 활동의 잠재 비용은 무엇인지, 활동의 목적이 건강인지 관계인지 소득인지에 따라 비용은 투자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때 연금 수령 시점과 비율, 가계 현금 흐름과 비상 예비비의 구획, 주택과 자동차와 같은 비유동 자산의 유지 계획까지 한 장의 지도로 그려본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순서다. 먼저 안전판을 고정하고 그 다음 선택을 배치한다. 안전판은 의료비, 예비비와 주거비, 그리고 기본 식생활이다. 선택은 여행, 취미, 자녀 지원, 증여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면 뜻밖의 평온이 찾아온다. 심리의 장으로 가보자. 많은 분들이 출근길을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사실 그 길은 회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는 길이었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확인되던 자아가 사라지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매일의 새벽을 찾아왔다.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회피와 과잉이다. 회피는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 과잉은 하루를 약속으로 가득 채우며 바쁨으로 공허를 막는다. 둘 다 잠깐은 효과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어느 분은 새벽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1시간 걷고 돌아와 전 직무와 연관된 온라인 강좌를 청강하며 노트를 정리했다. 점심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저염식단을 준비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동년배 스터디에서 책을 읽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공유했다. 이분이 말하길 출근길이 사라진 대신 내가 만든 길이 생겼다고 했다. 자율은 방임이 아니고 루틴은 감옥이 아니었다. 자율은 내가 선택한 규칙으로 하루를 깔끔하게 붙드는 힘이고, 루틴은 소중한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게 모으는 통로다. 사회적 관계는 숫자보다 밀도가 중요하다. 퇴직 전에 연락이 잦았던 동료들과는 첫 해에 몇 번 술자리를 가졌지만 점차 연락은 줄어들었다. 대신 지역의 작은 동아리에서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 합창단에 들어간 한 분은 처음엔 낯선 악보와 호흡에 버거워했지만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며 자신이 다시 팀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다. 반면 낚시 동호회에서 불필요한 소비와 비교가 반복되며 마음이 소모된 사례도 있었다. 내가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메모해보면 길이 보인다. 돌아오는 길에 가벼우면 맞고 무겁고 후회되면 다듬어야 한다. 관계도 포트폴리오다. 목적과 성격에 따라 핵심 관계와 확장 관계, 그리고 실험 관계로 나눠 관리한다. 핵심은 가족과 몇몇 친구다. 확장은 지역 커뮤니티와 교회 또는 성당과 같은 신앙 공동체나 평생학습 모임이다. 실험은 새로운 취미나 봉사처다. 분기마다 한두 개를 바꿔보며 에너지 지도를 업데이트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는 감각이다. 한 분은 주 2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과학 실습 지도를 하며 다시 월요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소득에 관해 묻는 분들이 많다. 퇴직 후 첫 해에 무리한 창업으로 자금을 잇는 경우가 반복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입을 만들기 위한 창업이 아니라 공허를 메우기 위한 창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은 감정의 처방전이 아니다. 한 분은 작은 배달 창업에 도전했다가 인건비와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에 밀려 3달 만에 접었다. 그 후에 배운 것은 규모가 아니라 적합성이다. 다른 분은 전 직무의 전문성을 쪼개 강의와 자문과 글쓰기로 포트폴리오 소득을 만들었다. 강의는 월 몇 회, 자문은 프로젝트형으로 분기 몇 건, 글쓰기는 블로그 원고료와 전자책 로열티로 쌓였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원이 불안정하더라도 생활 고정비는 안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지출이 들쑥날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기본 생활을 고정하고 변동소득은 여가와 학습과 대체 장비에만 쓰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규칙을 지켜서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했다. 건강은 재정과 심리를 잇는 달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들여다보다가 다음날 늦게 일어나면 아침을 거르고 카페인으로 버티다 저녁에 폭식하고 죄책감에 다시 야식과 영상으로 달래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를 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작게 확실한 승리를 만드는 것이다. 물 한 컵, 스트레칭, 걷기, 기록하기, 이 4가지를 한 달만 지켜도 수면과 식사 리듬이 돌아온다. 몸이 안정되면 판단이 또렷해지고 투자와 지출의 결정이 차분해진다. 실제로 한 분은 새벽 걷기를 시작한 뒤 충동적 매매가 줄고 지출 기록의 빈칸이 사라졌다. 감정이 잔잔해지니 삶의 비용도 잔잔해진 셈이다. 가족과의 거리는 숫자보다 말의 온도에서 결정된다. 퇴직 첫 해에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작은 일과 룰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재협상이다. 집안일을 주 단위로 분담표로 만들어 서로의 방식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줄었다. 자녀와의 관계는 경제적 지원의 방법을 설계의 문제로 바꿔 해결한다. 즉시 지원이 아니라 목표와 기간과 조건을 합의해 계약처럼 운영한다. 그러면 가족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된다. 마지막으로 출근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루는 법을 이야기하자. 길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다. 퇴직은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방향으로 궤도를 바꾸는 과정이다. 첫 해에 우리가 했던 가장 효과적인 실천은 기록이다. 하루의 시간, 지출, 감정, 관계, 건강을 한 줄씩 적고 주말마다 주간 회고를 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버릴지 적었다. 그 기록이 쌓이자 출근길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 내가 갈 길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마무리는 간단하다. 돈은 삶의 구조를 따라 움직이고 심리는 몸의 리듬을 따라 잔잔해지며 관계는 내가 선택한 역할에서 자란다. 퇴직 후 1년은 과거의 길을 애도하는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길의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다. 매일 출근하던 그 길이 그립다면 그 길에서 내가 사랑했던 3가지를 적어보자. 일정한 리듬, 함께하는 사람, 의미 있는 기억. 그리고 그 3가지를 오늘의 하루표에 작은 단위로 다시 심어보자. 아침에 짧은 루틴, 점심에 누군가와의 약속, 오후에 작은 봉사와 학습, 저녁에 가족과의 식탁 대화. 이렇게 하루가 쌓이면 그리움은 감사로 변하고 불안은 규칙으로 정돈된다. 당신의 2번째 출근길은 회사가 아닌 당신에게로 향하는 길이다. 오늘도 그 길을 한 걸음 시작하자.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2부류로 나눈다. 과거를 붙잡은 사람과 새 길을 만든 사람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거대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갈린다. 한때 회사에서 매일 아침 회의 전에 커피를 사던 남성은 퇴직 후에도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다만 회사가 아닌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처음엔 허무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익숙한 아침의 공기가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회사가 나에게 준 건 직장보다 리듬이었다. 그 리듬이 사라졌을 때 나는 사람의 형태를 잃은 것 같았다. 하지만 리듬을 다시 찾으니 내가 다시 나로 돌아왔다고 했다. 심리학적으로도 익숙한 반복은 불안을 줄이는 강력한 진정제다. 하루의 일정이 무너진 은퇴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반복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산책일 수도 독서일 수도 간단한 식사 준비일 수도 있다. 하루의 구조를 세우는 것은 인생의 구조를 다시 짓는 일이다. 반대로 계획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처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거운 일이 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쉼에도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후 매주 월요일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수요일엔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장기 지도를 하며 토요일엔 부부가 함께 요리 강습을 들었다. 일상의 중심이 다시 생기자 자신이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이 돌아왔다. 그는 말했다. 돈보다 필요한 건 나를 불러주는 자리였다. 관계의 회복은 은퇴자의 가장 큰 숙제다. 동료와의 관계는 끊기고 가족과의 관계는 낯설어지며
친구들은 제각각 다른 삶의 속도로 멀어진다. 한 여성은 퇴직 후 남편과 함께 하루 세 끼를 함께하며 오히려 서로에게 지쳤다고 했다. 퇴근이 없다는 건 거리두기의 부재였다. 둘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지 않으면 일상의 사소한 행동들이 충돌로 번졌다. 그들은 결국 한 달간의 부부 독립 실험을 했다. 각자 하루 일정표를 만들고 하루 중 최소한의 시간을 혼자 보내기로 했다. 그 실험이 끝나고 그녀는 말했다.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덜 피곤해졌다. 관계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했다. 사회적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경로당이나 모임에서 억지로 관계를 맺는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로가 쌓일 뿐이다. 진짜 관계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으니까에서 시작된다. 관계의 선택권을 회복하는 것이 심리적 자율성의 첫걸음이다. 재정적으로 보면 퇴직 1년 차의 가장 큰 착각은 지출이 줄 거라는 믿음이다. 실제로는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변수비가 늘어난다. 전기요금과 관리비, 의료비가 늘고 자녀의 돌발적 부탁이 이어진다. 한 남성은 퇴직 후 첫 해의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1년 후 실제 평균은 340만 원이었다. 차액은 여행비와 외식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였다. 그는 말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확실해서 불안했다고. 재정의 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절약이 아니라 예측이다.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매달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하고 그 변동비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일정액 이상은 자동으로 저축계좌로 옮겨 지출의 물리적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통제 가능한 영역이 늘어나면 불안이 줄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결국 재정은 심리의 거울이다. 심리적으로 불안할수록 소비는 즉흥적으로 흐른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숫자도 정돈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재정 계획을 숫자가 아니라 루틴 계획이라고 말한다. 몸의 리듬과 소비의 리듬이 맞을 때 비로소 예산은 현실이 된다. 한편으로 퇴직 후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유능함, 상실감이다. 직장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감정은 실패가 아니라 재구성의 전조다. 한 여성은 회계직으로 30년을 일하다 퇴직 후 작은 비영리 단체의 재정 자문을 맡았다. 급여는 거의 없었지만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느꼈다고 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그게 나를 다시 살게 했다고. 사람은 역할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는 무의미가 아닌 잠재력의 공간이다. 그 공간을 메우는 방식이 바로 봉사, 학습, 창작 같은 새로운 역할이다. 반대로 무리한 창업이나 투자로 채우려 하면 불안은 배가 된다. 한 60대 남성은 퇴직금을 전부 넣은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1년 만에 폐업했다. 그는 회고했다. 나는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시 일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일과 일터는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퇴직 후의 일은 생계보다 존재의 문제다.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일자리다. 그래서 어떤 이는 퇴직 후 지역신문에 칼럼을 쓰며, 어떤 이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또 어떤 이는 매일 새벽 동네의 골목길을 청소하며 내 일을 이어간다.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의 크기다. 건강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퇴직 후 첫 해는 건강의 전환점이다. 스트레스는 줄지만 활동량도 줄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은 운동을 의무로 여기다 포기하기 쉽다. 그러나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다. 한 65세 남성은 아내의 권유로 요가를 시작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3달 후 허리가 펴지고 어깨 통증이 사라지며 잠이 깊어졌다. 그는 말했다. 몸이 돌아오니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 퇴직 후 불면과 무기력은 몸의 리듬이 깨져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하루 30분의 걷기와 충분한 수면, 일정한 식사 시간은 재정 관리보다 더 중요한 자산 관리다. 몸이 지탱해야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살아야 돈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은퇴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재설계다. 삶의 리듬이 무너지면 어떤 재정 계획도 의미가 없고, 반대로 리듬이 잡히면 적은 돈으로도 안정감이 생긴다. 결국 퇴직 후 1년은 새로운 리듬을 찾는 실험의 시간이다. 한 여성은 365일 일기를 썼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다. 오늘은 걷기 40분, 남편과 대화 10분, 책 20페이지, 그리고 저녁에 마음이 편했다. 이 단순한 기록이 쌓이자 그녀는 말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다만 내 삶을 일하고 있다고. 퇴직은 끝이 아니라 리듬의 전환점이다. 그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매일 출근하던 그 길이 그립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증거다. 그리움은 과거를 붙잡으려는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만들 힘의 원천이다. 그러니 이제는 출근길이 아니라 삶으로 가는 길을 만들 차례다. 내일의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길의 첫걸음은 오늘의 한 걸음이다.